여기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 직장에 합격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로이어 상사에서 일하게 된 김진주라고 합니다. 오늘 첫 출근이시죠? 네. 네. 자리는 저쪽에 앉으면 될 것 같고 그 업무는 옆에 오준호 씨가 자세히 좀 알려줘요. 아, 예. 첫 출근 참 설레죠. 아, 저 혹시 첫 직장이세요? 아 사정이 있어서 취업이 좀 늦었어요. 그럼 일단 이 파일 보시고 거래처 파악부터 해주세요. 아 네. 준호 씨는 직장 사수였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애교스러운 성격이었던 준호 씨랑은 금세 친해졌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자기야. 응? 내 직장 그만둬야겠다. 갑자기 왜? 아이 뭐 영 성격에도 안 맞고 이참에 대성그룹에 시험 한번 치보려고. 거기 대기업인데 자기 준비 많이 해야겠다. 응. 완전 열심히 해야지. 로이어 상사 그만두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자기 화이팅. 역시 진주는 내 편. 사랑해. 나도. 저렇게 좋을까? 좋을 때네요. 이건 뭔데? 열어봐봐. 반지네. 너무 이쁘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 응. 우리 엄마도 아직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다가 내가 용돈 드리는 걸로 생활하시는 거 알잖아. 지금은 여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동거하자. 내 직장 그만두고 공부하면 자기 볼 시간도 없고 뭐 같이 살면 시간도 아끼고 뭐 우리 생활비도 아끼고 어떻노? 아, 어차피 결혼할 건데 좀 빨리 그냥 살림 합친다 생각하자. 응? 자기야. 그래 알겠다. 근데 집은? 그거는 그 자기가 직장인이니까 그 전세 자금 대출 좀 받으면 안 되겠나? 한 4천이면 요 앞에 오피스텔은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4천이나. 대출 이자가 꽤 많이 나올 텐데. 그 매달 들어가는 이자랑 원금은 내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알겠다. 내가 알아볼게. 우리 진주 왔나? 힘들지? 아유 아니다. 자기야 시험 본 거 어떻게 됐노? 아, 시험? 그 불합격이다. 아유 금방 다른 데 또 합격할 건데 뭐. 우리 자기 막 포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옷 좀 갈아입고 저녁 준비할게. 응. 자기야. 응? 좀 앉아봐. 왜? 뭐 할 말 있나? 자기 신용카드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신용카드? 갑자기 왜? 아니, 내가 1년 동안 취업 공부한다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까먹고 이제 생계비가 없으니까. 아니, 매달 나오는 카드 대금은 내가 뭐 알바라도 해가지고 갚을게. 자기가 다 갚는다고. 지금 대출 이자도 내가 다 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쓴 거니까 내가 내야지. 응? 자기야. 그래, 알겠다. 자, 여기. 고맙디. 아, 그리고 휴대폰. 휴대폰도 자기 명의로 좀 개통하면 안 될까?
이게 오늘 고장 나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사는 게 더 싸게 치대. 근데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개통이 안 된다. 그래, 휴대폰 없으면 안 되지. 자기야, 내 명의로 해라. 역시 우리 자기 최고. 얼른 밥 먹자. 그래. 야, 저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뭔가 찝찝합니다. 네. 자기야, 내 엄서도 밥 잘 챙겨 먹고 해. 언제 올 건데? 나도 모르겠다. 뭐 일자리 준다고 하니까 뭐 일 배울 때까지 다 보면 뭐 그래서 지내야겠지. 자기랑 떨어져 있기 싫은데. 나도. 그래도 뭐 계속 놀 수는 없다 애가. 나 그동안 면목이 없다. 아니다. 자기야, 그럼 가서 바로 연락 줘. 그래, 갔다 올게.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연락도 없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애타게 그를 찾던 중 저는 남자친구의 외투에서 채권사 추심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카드값 연체가 2천만 원? 아유, 전부 명품 결제에다가 클럽에서 술까지 먹고 제가 한 번도 쓴 적 없는 빚은 무려 5,2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준호 씨랑 연락이 닿는다 해도 그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경찰 신고도 포기하고 채무를 상환 중입니다. 제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정말 동거까지 했던 믿었던 남자친구가 명의를 빌려 쓰고 잠적을 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장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는 내내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해결책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김진주 씨는 회사에 취직한 후 동료로 만난 오준호 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준호 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취업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동시에 김진주 씨와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직장인인 김진주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고 그 금액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취직이 되지 않아 무직 상태가 된 남자친구 오준호 씨는 생계비를 이유로 김진주 씨의 카드를 빌려 사용했고 휴대전화와 새로운 카드 발급 명의도 여자친구인 김진주 씨 이름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사용 금액은 모두 본인이 내겠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준호 씨는 지인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어서 타지로 간다며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수상이 여긴 김진주 씨는 그의 흔적을 찾다가 채권사 추심 독촉장을 발견했고 김진주 씨 본인 명의의 카드와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까지 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준호 씨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김진주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정말 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이렇게 정통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까? 도끼가 너무 잘 들어요. 너무 날이 지금 섰어요. 세요. 예. 네. 자, 장지호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채무도 채무지만 남자친구의 배신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도 유독 자신의 명의를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많이 생겨가지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잖아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고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잡고 피해를 보상받는 게 우선이 돼야겠죠. 네. 그런데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범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안타깝게도 생계형 명의도용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참 명의 도용을 당한 것도 요즘 말로 킹 받는데 뭘 받아요? 킹 받는다. 근데 피해 보상도 못 받는다 그러면 김진주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김진주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도 피해자 김진주 씨는 점점 불어나는 이자와 채권자의 독촉, 그리고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되겠습니다. 오. 자, 명의 도용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자의 추심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말고 하루빨리 개인 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받아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드라마에서 김진주 씨가 명의도용을 당했단 말이죠. 이 김진주 씨는 개인 회생이 낫습니까? 아니면 파산이 더 낫겠습니까? 네, 김진주 씨는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모셔야 되고 본인은 아직 젊은 상황이기도 해서 소득도 있어요. 그리고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개인 회생과는 절차나 뭐 그런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명의도용 피해로 인한 빚이라는 것을 법원에 잘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 알릴 수 있는지를 기본 절차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때 보통 진술서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술서에는 우선 기본 사항으로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현재 신청인의 거주 상황, 즉 소유한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임차 계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인이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이유와 채무증대 경위서를 쓰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채무증대 경위서와 이 진술서에 명의 도용으로 인해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소명을 잘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명의도용에 의해 본인도 피해를 받아서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고 채무증대 경위서에도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잘 적어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제가 법대 나온 사무장으로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날카로운 지적하십니까? 날카롭습니다. 예, 예. 일단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요 사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적인 증명서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렇죠. 이때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경찰에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가장 확실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꼭 따져봐야 될 채무가 있는데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준호 씨가 무직이다 보니까 직장인인 김진주 씨가 전세자금 대출로 4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회생이 되면 또 달라집니까? 만약 담보대출이 되면 보증금 중에 대출금만큼은 집 주인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 전에 담보대출 기관이랑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은행이 바로 그걸 회수를 하고 나면은 전세를 집을 나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그렇게 나와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금 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개별적으로 계속 할 테니까 대출 계약을 지속시켜 달라고 하는 협의가 필요한 건데요. 네. 이렇게 담보대출을 회생 변제금과는 별개로 따로 갚아 나가는 것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차량 할부금이라든지 전세 보증금 대출은 대부분 담보대출인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별제권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은행 중에 따로 갚는다고 해도 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 회수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협의를 좀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김진주 씨는 지금 학자금 대출도 남아 있어서 이거를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를 탕감 채무에 함께 포함을 해서 변제 계획을 세워볼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학자금 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변제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학창 시절 받았던 학자금 대출까지도 채무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보통 국가의 재정을 받아 운용하는 기관의 채무, 뭐 세금 같은 것들이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전액 변제가 원칙이지만 학자금 대출은 예외적으로 채무 조정을 받고 탕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채무 부분을 살펴봤고 이번엔 재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산 내역을 보니까 은행에 적금이 12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또 차가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퇴직금도 220만 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빠른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싹 하니까 640만 원. 요거를 이제 그 재산 목록으로 잡으면 되겠죠? 네,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단순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재산 목록의 금액을 기재할 때는 예금 적금 그리고 퇴직금은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던 계산이 들어갔네요.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 예금 적금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금 적금 통장의 금액에서 185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재산 가치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다행입니다. 자,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할까요? 네, 퇴직금 중에 회사 적립식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 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에 연금 가입자 경우 퇴직금 전액을 재산 가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김진주 씨의 청산 가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적금 120만 원은 185만 원 이하니까 전액 공제가 되어서 0원으로 계산되고 퇴직금은 22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110만 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네. 즉 자동차와 퇴직금을 합치게 되면 410만 원이 청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청산 가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월 변제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진주 씨 월 평균 소득이 현재 22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가족 관계에서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님이 계신데 63세시고 아무래도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데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이 어머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김진주 씨는 어머니 몫의 생계비를 함께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65세가 넘어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65세가 넘지 않아도 부양이 필요한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을 하면 법원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생계비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또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동적으로 소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어머니의 생계비도 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는 점이 생계비 감액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2인 가구 생계비는 195만 6,051원인데 네. 어머니가 3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어머니의 소득으로 보고 2인 가구 생계비에서 30만 원을 빼야 됩니다. 즉 165만 6,051원이 생계비가 되는 겁니다. 형편도 안 좋은데 그건 좀 빼지 말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액만큼은 생계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진주 씨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액과 김진주 씨의 생계비만으로는 병원비랑 약값 감당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에는 또 그만큼의 추가 생계비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진주 씨의 개인 회생을 위해서 변제 계획의 기본 요건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김진주 씨는 충분히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당해서 발생한 모든 채무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2인 가구 생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 변제금 약 25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는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진주 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주 씨.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무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앞으로 멋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픈 내 나쁜 꼴 써서 보험금 가로챈 거잖아. 진짜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다. 수복 씨 왔어요? 다녀왔어요. 얼른 씻고 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알겠어요. 근데 수복 씨 어디 아파요? 피곤해서 그런가? 크게 아픈 것 같은데요? 수복 씨, 아우. 수복 씨 괜찮아요? 김수복 씨 폐암 상기입니다. 아유.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수복 씨 꼭 살릴 거예요. 유자 씨, 수복 씨 힘내요. 우리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야죠. 고마워요, 미자 씨. 소파에 좀 앉아 있어요. 전화만 받고 금방 죽 써서 줄게요. 알겠어요. 언니. 저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하고 전화했었어. 수복 씨 치료비 때문에. 내 적금이랑 모아놓은 돈으로 수술비랑은 해결했는데 앞으로가 문제네. 언니도 여유가 없지. 그래. 알았어. 유자 씨, 움직이면 힘들어요. 쉬고 있지. 치료비가 많이 들죠. 내 병간호한다고 일도 못 나가고 생계비에 치료비까지 혼자 다 감당하고. 사랑하는 사이 그게 무슨 대수라고. 저는 괜찮아요. 제 앞으로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처분하면 돈이 좀 될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해서 그거 정리해 달라고 말할게요. 수복 씨 이혼한 거 아니었어요? 사실 서류 정리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하고 있지만 애들 문제 말고는 연락도 안 했고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어요. 이혼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은 5년 넘게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수복 씨 아내는 치료를 위해 상가를 처분해달라는 그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수복 씨는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저 김수복 씨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전화하셨는데요? 저 그 인간이랑 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잠깐만요. 수복 씨가 지금 많이 아파요. 폐암이랍니다. 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고.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애들 데리고 한 번씩이라도 병원안 좀 와주세요. 애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 병수 바란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마지막까지 옆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시간 되면 병문안 가겠습니다. 네, 꼭 와주세요.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이혼 상태가 맞긴 하네요. 그러네요. 애들은 오랜만에 서울 왔다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나중에 잠시 온단다. 오늘 잠시 오라고 한 거는 내가 죽으면은 사망보험금 1억이 나올 게 있다. 그거는
여기는 이 사람 줬으면 한다. 내 병원비며 그동안 1억도 넘게 이 사람이 다 냈다. 수복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비자씨로 바꿀게. 알겠다. 나도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갈게. 몸조리 잘하고. 그쪽도 수고하세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갔어요? 하늘에선 아프지도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결국 돌아가셨네요. 아유, 참. 여기는 어떻게? 우리 남편 사망보험 수익자가 왜 당신인데? 수복 씨 살아있을 때 당신도 동의한 거잖아. 동의는 무슨? 아픈 내 남편 꼬셔서 보험금 가로챈 거잖아. 내가 불륜으로 위자료까지 싹싹 받아낼 거다. 아니 마지막까지 수복 씨 잘 챙겨주라고 해놓고 진짜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다. 네,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박미자 씨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일단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씨는 아내 이순영 씨와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박미자 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박미자 씨는 김수복 씨가 이혼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수복 씨가 폐암 선고를 받게 됐고 박미자 씨는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죠. 막대한 병원비도 다 부담합니다. 김수복 씨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별거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김수복 씨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박미자 씨에게 주기로 하고 이순영 씨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후 결국 김수복 씨는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김수복 씨가 사망하고 나서 부인 이순영 씨의 태도가 돌변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때문이겠죠. 예. 김수복 씨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면서 박미자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박미자 씨를 불륜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인 이순영 씨가 참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순영 씨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 자, 이영준 변호사님, 네.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이게 포함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족들은 사망 보험금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예? 네, 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 혹은 제3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또 됩니다. 예. 법원은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수익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 이순영 씨의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박미자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거는 괜찮은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데요. 네. 박미자 씨가 막대한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김수옥 씨가 자신의 병원비를 갚을 목적으로 박미자 씨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증여라고 보기는 또 어렵겠습니다. 증여로 보기 어렵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둘 사이에 이해돼서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거인 관계였던 김수복 씨와 박미자 씨 사이를 고려하면 박미자 씨는 호의로 김수복 씨의 병원비를 내줬고 김수복 씨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보험 수익자를 박미자 씨로 바꿔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박미자 씨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또 네. 보살펴줬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부인 이순영 씨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래서 고마워서 수익자 변경한다고 얘기해 줬는데. 동의도 했고. 네. 자, 그렇게 김수복 씨가 그게 고마워서 준 1억 원까지 돌려줘야 하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미자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앞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김수복 씨가 상속 재산이 10억 원 넘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상가 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김수복 씨의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영 씨가 박미자 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사건을 좀 더 파헤쳐 봤는데 이순영 씨가 남편 김수복 씨가 투병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사를 오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박미자 씨가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서류 등을 위조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상황을 문제 삼아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사실조회를 통해서 보험 수익자 변경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김수복 씨의 서명이 평소 글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박미자 씨가 위조를 한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박미자 씨가 위조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명의를 변경할 당시에 김수복 씨는 편측마비, 즉 한쪽 그 팔다리에 마비가 온 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감정인에게 그 점을 어필을 했고 감정인은 마비 정도에 따라서 필체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감정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보험사의 당사자인 김수복 씨가 다녀간 CCTV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취도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순영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영 씨가 유류분 반환 청구와 함께 박미자 씨를 불륜녀로 몰아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거든요. 네. 이건 좀 심합니다. 네, 박미자 씨가 별거 중인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순영 씨의 위자료 청구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좀 양쪽의 주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자 씨의 주장은 우선 이렇습니다. 김수복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혼을 한 상태인 줄 알았다는 건데요.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중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난 상태였고 이순영 씨도 박미자 씨와 김수복 씨의 사이를 인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이순영 씨가 병간호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고요. 김수복 씨를 마지막까지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박미자 씨와 김수복 씨의 사이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은 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은 나 있었고 이순영 씨도 박미자 씨가 아픈 김수복 씨를 돌본 것을 고마워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화면에서 확인했듯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순영 씨가 주장하는 것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은 아니었고 김수복 씨의 투병 중에 박미자 씨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을 뿐이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명백하게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법원도 이런 이순영 씨의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박미자 씨의 경우에는 별거한 사실을 한참 동안은 몰랐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병간호했고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을 한다면 위자료는 많이 감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래도 이게 상대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고 그렇게 만난 건데도 이게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좀 악의를 가지고 그 이혼을 했다라고 속이고 만나게 된다면 그런 상황도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억울한 경우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만약 상대에게 속아서 만나기 시작한 것이고 만나는 기간 동안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네.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박미자 씨가 김수복 씨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불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일부라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미자 씨가 이순영 씨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드라마 사례와 비슷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법원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불륜관계에 따른 위자료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데요. 딱한 사정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자 씨를 위해서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슬픈데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이어 위자료 청구까지 악재가 이어진 상황인데요. 위자료는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잘못은 또 일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물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지급해야 할 액수를 줄일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자 씨,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동영상 올리면 돈 좀 된단 말이지. 이거 얼마 전에 개봉한 거 같은데 벌써 올라왔다고. 사라지기 전에 얼른 다운받아서 봐야지. 오, 이거 내 사이트 링크 게시해둬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밀린 월세요. 보름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돈은 꼭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정이 안 좋은데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일은 안 구해지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어디 편하게 앉아서 돈 버는 일 없나? 명식이가 저번에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면 돈이 들어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명식아, 니 저번에 동영상을 공유 사이트에 올리면 그래 그거 뭔데? 내도 좀 알려줘.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안 걸린단 말이지. 그렇다면 최신작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이거? 최근에 막 내렸던 요걸로 업로드하고. 저렇게 함부로 올려도 되나요? 박지빈이 왔나? 왔나? 야, 닌 형님이 왔는데 뭐 뭔데? 이거 얼마 전에 개봉한 S 시리즈 영화. 와, 그 벌써 떴나? 내가 이번에 신작 공유 사이트 하나 뚫었는데 여기 신작 엄청 많이 업로드해 놓는다. 어딘데? 여기. 와, 임마 이거 다운 엄청 받아놨네. 니도 가입해서 다운받아서 봐라. 아우 됐다 마. 그만 보고 술 고프다. 술 먹으러 가자. 아까 지빈이가 이야기한 공유 사이트가 보자. 여기 있네. 여기 인기작이랑 재신작이 많단 말이지. 요즘 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또 게시판에다 링크 딱 게시해두면 조회수 늘어나겠지. 내가 업로드한 거 아니니까 불법도 아니고. 여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셨죠? 저는 링크도 게시하면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링크만 건 거라서 문제될 줄 몰랐어요. 네, 요즘 링크에서 많이 올리기도 하는데요. 배영준 씨,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걸 보니 상황이 좀 심각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사건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후 씨는 돈을 벌 요량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을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립니다. 박지빈 씨는 그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서 김덕후 씨가 업로드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었죠. 박지빈 씨로부터 최신 개봉작과 인기작이 많이 올라온다는 공유 사이트를 알게 된 배영준 씨. 자신이 운영하는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김덕후 씨가 업로드한 영상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게 됩니다. 네, 요즘 웹페이지나 개인의 저작물을 링크를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조사를까지 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배영준 씨는 조사를 받게 된 걸 보니 죄가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 변호사님, 이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링크를 건 배영준 씨뿐만 아니라 공유 사이트에 영상물을 업로드한 김덕후 씨, 그리고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아 본 박지빈 씨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등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 링크, 다운로드 했을 경우에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의 영상물을 올린 김덕후 씨. 이거는 좀 명백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 네. 사이트에 올리면 안 걸리겠지. 이거는 본인이 이미 불법을 인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김덕후 씨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김덕후 씨처럼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 파일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설정해 놓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송을 한 게 올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서 원할 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런 유형의 공중송신권을 전송권이라고 합니다. 김덕후 씨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 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리고 이를 박재빈 씨를 비롯해서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는데요. 네. 이는 원래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덕후 씨가 만약에 DVD를 사거나 합법적으로 영상을 구매해서 이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예. 김덕후 씨가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에 배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김덕후 씨가 올린 그 공유 사이트의 그 동영상을 연결되게 링크만 해줬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네, 김덕후 씨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정범이라면 링크를 건 배영준 씨는 이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범, 방조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조란 예를 들어서 범죄와 관련하여 정보나 자금을 제공하거나 범행 도구를 대여하는 경우처럼 정범을 도와서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영준 씨가 링크를 올린 것이 김덕후 씨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가능하게 했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배영준 씨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음주운전만 방조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맞네. 전송권도 방조죄가 있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요즘 뭐 사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많이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링크 게시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우리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전송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방조는 누군가의 범죄를 도운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그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정도라 업로더가 범죄를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링크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최근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링크 행위도 전송권 침해에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야, 이제 일정한 요건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일정한 요건 하에 링크 행위도 전송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그 일정한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이고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그 경우에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리적으로 그것을 링크를 게시를 하면은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조죄 성립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링크 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필수적인 수단임을 감안해서 그 성립 요건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죠.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배영준 씨는 전성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이 하나요? 네,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배영준 씨는 업로드된 영상물이 불법 파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링크를 게시한 이유는 자기 사이트의 조회수를 늘려서 결국 광고 수익 등을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링크 게시를 해왔었고 6개월간 총 500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박지빈 씨 예. 사이트에 떠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아, 요거는 깨끗합니다. 그죠? 아무 이상 없죠? 아닙니다. 아이고. 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시청한 경우인데요. 이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운로더가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법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P2P 사이트라고 있잖아요. 있죠. 제가 학창 시절 소시적에 그 땡땡 바다에서 음원을 좀 많이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럼 복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잡아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잡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 P2P 사이트는 기술적으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전성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네.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우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다운 받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예,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스트리밍 방식의 개인적인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저작권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방조죄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 위반이나 침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정도의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따끔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업로드나 링크, 다운로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막대합니다.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은 많은 제작비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이를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절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덕후 씨, 배영준 씨, 박지빈 씨가 한 행위는 타인의 직접 재산을 훔친 것이고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